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이론 규범 윤리학으로서 그 칸트 공부하고 자연법 사상 공부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의무론에 대비되는 공리주의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한자적으로 좀 틀리기도 하는데, 학생들이 이 공짜라는 단어를 이 공공의 이익이라고 쓸 때 이 공짜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자로는 뭐다? 일공짜를 씁니다. 이 공짜라는 단어를 무슨 공짜를 쓴다? 일공짜. 즉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게 아니라 유용성을 우선시한다는 뜻이야. 즉 이 공리라는 단어 안에는 이미 무슨 단어가 녹아 들어가 있다? 유용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리라는 단어는 유용성을 강조하는 주의이다. 일단 공리라는 단어를 먼저 그렇게 알면 이제 나머지 것들이 더 쉽게 가겠죠. 공공의 이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용성이고 행위의 목적, 여기서 행위의 결과라고 읽어줘도 되겠죠. 행위의 결과를 강조한다. 자, 먼저 안다고 치고 행위의 결과에서는 포인트는 공리주의가 나타난 것은 그 근대사회 지나친 자유주의에서 나타났던 지나친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왜 나타났다고요? 이기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이기주의를 완전히 제거하냐 그 뜻이 아니라 사익과 공익에 뭐를 추구하고자 했다? 조화입니다. 즉 사익과 공익에 뭐를 강조했다고요? 조화를 강조해서. 그런데 살짝 알아주자. 그래도 뭐를 살짝 우선시 여긴다? 개인주의. 그래도 살짝 자유주의, 개인주의가 강하다. 물론 자유주의, 개인주의지만 좀 공익을 더 우선시 여긴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자, 그러니까 공익을 이제 좀 공익을 고려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모토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나 개인만의 이익이 아니라 뭔다수? 최대 다수의 무슨 행복? 최대 행복. 요것을 뭐라고 말했다? 최대의 유용성. 자, 그래서 유용성이기 때문에 결과를 강조했고, 그래서 다른 말로 무슨 윤리설이라 말한다? 목적론적 윤리설이라고 말한다. 요때 목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결과로 읽어주시면 돼요. 뭐로 읽어준다고요? 결과. 자, 공리주의 3대 원칙 일단 읽고 갑시다. 선, 악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을 어디에서 찾았다? 행복에서 찾았다. 그 다음에 뭐를 강조한다? 결과의 무슨 성? 유용성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최대 다수의 최대. 뭔데? 최대 행복을 강조하니까 행복은 사회적 여기서 빠졌네. 행복은 사회적 행복의 그러니까 사회적 행복의 뭐라고 맞다고? 총합이다. 일단 벤담 위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일단 벤담, 공리주의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누구나 뭐를 추구한다고요? 쾌락이에요. 이거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뭐를 추구한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반대로 고통은 감내한다? 그럼 틀려요. 인간은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뭐 하려고 한다고요? 피하려고 해요. 이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 그리고 도덕 판단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모든 행위의 판단을 뭐는 추구하고요? 쾌락은 추구하고 뭐는 회피합니까? 고통은 회피한다는 거지. 요것은 무슨 경향성이다? 자연적 경향성이야. 무슨 경향성? 자연적 경향성에 해당된다. 자, 윤리관,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고요. 행복은 고통이 없거나 쾌락이 삶의 목적이다. 자, 그래서 벤담이 쓴 책도 보겠습니다. 요 제목 외워주세요. 벤담이 쓴 책이 뭐냐면 도덕과 입법의 뭐라고요?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공리주의의 원칙, 이 공리주의의 원리를 벤담은 두 군데 적용시켰어요. 도덕에도 적용을 시켰고 어디에도 적용시켰다? 입법에도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도덕 원리로서도 공리, 즉 유용성이고요. 입법의 원리로서도 공리, 곧 뭐라고요? 유용성이다. 그래서 책 제목 외워줘도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덕과 입법의 원리. 특히 이 입법의 원리라는 것은 뒤에 가면 형벌에서, 자, 공리주의는 형벌의 그 판단의 기준, 형벌의 기준을 뭘로 삼고 있습니까? 범죄 예방, 유용, 성에서 찾고 있지? 이게 다 이 책에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자,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유용성의 원리, 행위는 행복을 증진시키는 경향을 지니고 있는 정도의
비례하여 오르며, 즉 행복을 증진시켜주면은 그것은 오르며 행복에 반대되는 것. 행복에 반대되니까 뭐니? 고통을 증진시키는 경향을 지니고 있는 정도에 비례하여 뭐하다? 그르다. 즉 행복은 쾌락을 증진시키면은 그것은 행복이고요. 그것은 선이고, 그것에 반대되는 것은 뭐에 해당된다? 악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입장을 일단 개체주의라는 거 알아주세요. 즉 공동체주의가 아니라 개체, 즉 개별의 합을 말한 것이고요. 나중에 민주주의 성립에 기여하였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공리주의의 내용. 됐나요? 꼭 알아주자. 인간은 뭐를 추구하고요? 행복을 추구하고요. 뭐를 회피한다고요? 고통을 회피한다. 자, 그렇게 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 도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신이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신이. 자, 개인의 쾌락 및, 그래서 사익과 공익의 조화야. 개인의 쾌락 및 행복의 증대는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대라고 보았다. 알아주시고요. 일단 요거 아까 했죠.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타났고, 유용성은 우리가 어떻게 개선하느냐. 여길 보세요. 유용성은 어떻게 합니까? 비용 대비 편익이야. 비용 대비 뭐라고요? 괄호서 유용성을 판단하면 되겠지. 우리가 물건을 10원 주고 샀습니다. 근데 이익이 100원이에요. 그럼 효과는 얼마니? 90원이지.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계량화할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다? 벤담입니다. 그래서 계량화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공리주의라고 말한다고? 양적 공리주의라고 말합니다. 자, 쓴 책 도덕이법 원리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토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자, 그 다음에 쾌락과 고통. 쾌락은 추구하고 고통은 뭐한다? 회피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비용과 편익의 인간의 판단의 기준은 비용과 편익으로 한다는데 어떻게 볼게요. 모든 쾌락의 양을 합산한답니다. 누구요? 벤담이요. 왜? 어떻게? 얘는 쾌락을 다 뭐 할 수 있다고 바라봤기 때문에 계량화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합산하여 다른 한편으로 모든 고통의 양을 합산해서 저울자 밑줄 걷죠? 쾌락적으로 기운다면 좋은 것이다. 자, 요걸로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 재수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1년 재수. 이건 행복이니 고통이니? 1년을 재수한다라는 것은 비용도 들어가죠. 술도 어떤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1년을 재수라는 고통을 택했지 않습니까? 대다수 학생들은 재수를 할 때 고통을 택한 거예요. 근데 왜 고통을 택한 거니? 1년 희생해서 한 50년 행복할 걸 계산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년 재수를 한 겁니다. 거꾸로요. 좀 극단적으로 1년 재수해가지고 수능 보고 죽는다면 재수하네 안 하나? 그걸 뭐하러 하냐고. 나는 1년 재수하고 몇십 년 살 생각한 거니 50년 동안 행복할 걸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계산을 딱 때려보니까 1년 희생해서 몇 년 행복해진 거야. 50년. 행복이 더 내려갔죠. 어디 보자. 저울이 쾌락 쪽으로 기운다면.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니? 쾌락 쪽으로 기운다면. 이것은 곧 뭐니? 선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도덕 판단을 할 땐 딴 거 안 해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뭐 하는 걸로? 회피하는 걸로. 하지만 1년 재수는 고통인데 아니지. 계산 때려보니까 행복하잖아. 우리의 도덕 판단의 기준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두 군주의 지배를 받아요. 그것 이외에 또 다른 판단은 없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다? 벤담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한 것 같다? 맞는 것 같다. 자, 어쨌든 쾌락의 기준으로 계산법으로 이런 걸 얘기했구나. 일단 다양한 기준법을 얘기했구나 정도만 알아보도록 하십니다. 그림 얘기도 한번 해줄게요. 벤담은 약간 또라이야. 근데 원래 또 똑똑한 사람이거나 좀 우리 철학자 중에 좀 또라이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모든 쾌락을 다 계량화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모든 쾌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계량화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이제 양적 공리주의를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걸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 이 사람이 제일 쓸데없이 유용성 없다고 바라봤던 것 중에 하나가 무덤이었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는 쾌락을 느낄 수 있니 없니? 없지. 근데 쾌락을 느낄 수 없는 사람에게 보금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말이 된다 안 된다? 우리랑 이제 틀려지는 거야. 말이 안 되지. 왜? 죽은 자는 쾌락을 느낄 수 없으니까.
그럼 또 누군 그럽니다. 아니 그래도 내 부모님을 이렇게 무덤에 보고 이렇게 무덤을 만들고 찾아가야지 내가 정신적으로 행복한 거 아니냐. 정그러하다면 네가 정그러하다면은 무덤을 없애버리고 무덤을 차라리 미라로 만들자. 미라. 얘가 또 싫어했던 게 뭐냐면 가로수야, 가로수. 왜냐면 가로수 같은 건 우리에게 유용할까, 유용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유용하지. 뭐 계절의 변화를 볼 수도 있고, 뭐 떨어지는 낙엽도, 뭐 정신적인, 얘는 근데 정신적인 어떤 행복은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를 다 잘라버리고, 왜 가로수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유용하지만 어떻게 보면 짜증나지. 왜? 낙엽 떨어지면 다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다 치워야 되잖아. 다 비용 들어가잖아. 그리고 가로수를 자르고 너희 부모님을 미라로 만들어서 가로수에 두자고 그랬어요. 그럼 더 좋잖아. 왜? 지나가면서 맨날 자기 부모님 볼 수 있고. 미친 소리 했지. 또 그런 소리까지 했던 사람이 누구다? 벤담이다. 근데 굉장히 그 실천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은 쾌락도 추구하지만은 일단 고통이 없어야 되거든.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단 뭐가 없어야 된다? 고통. 그래서 그 자신의 전 재산을 대학의 의대에 기부해요. 그 사람을 치료하는 곳에. 그리고 자신의 신체도 죽은 다음에는 쾌락을 느낄 수 없는 하나의 어쨌든 그런 걸로 변해버렸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용하게 사용하여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해부하라고 그럽니다. 뭐 하라고 그랬다? 해부. 그러면 이 사람의 신체는 해부로서 어떤 지식을 얻어내고 그 지식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이는 치료의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그 사람의 신체는 어떻게 사용된 거니? 유용하게. 자, 근데 나중에 이제 좀 말을 바꿨어요. 시체로 해부하지 말고 자신을 미라로 만들어라. 그래서 미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해마다 그 대학교 의대에서 이제 이사진의 회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자기를 거기에 참여시키라고 그래. 그리고 자기가 책 한 권, 아까 어디 갔나? 도덕과 입법 원리라는 책이 있거든. 그 책에 맞춰서 자신은 유용성에 한 표를 던지는 걸로 표를 의사결정 기준에 참여시켜라. 그럼 근데 뭐 대학교 의대가 그 정도 받아들일 정도였으면 이 사람이 재산이 엄청났겠지. 그러니까 엄청난 재산을 의대에다가 갖다 바치니까 의대도 알았다. 너를 1년에 한 번은 참석시키겠다. 미라로 만들어서. 근데 아니 미라를 만들면은 봐봐. 인간의 신체 70%가 수분이잖아. 그러니까 수분이 쭉 빠지니까 굉장히 어떻게 되냐면 좀 보기 흉측하게 나타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짜증나지. 왜 회의석상에 미라가 저기 딱 앉아있으니까 막 보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다시 합의한 게 뭐냐면 계약은 계약대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얼굴을 자르자. 얼굴이 너무 쭈글쭈글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벤담이 지금 의대에 있는 실제 이건 미라입니다. 미라인데 얼굴은 뭐냐면 밀랍으로 다시 얹어놨어요. 그래서 벤담, 쭈글쭈글하지가 않지. 근데 옷 같은 건 옷을 입히면 뭐 장갑 신기고 그러면 이제 쭈글쭈글한 건 안 보이니까. 대신 머리를 버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머리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야. 이게 벤담의 머리예요. 미라 살짝 보이니? 이게 벤담의 머리 잘라서 어디다 놓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학 이사진 회의에, 의대 이사진 회의에 참여한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죽어서도 이 사람의 신체가 유용하게 사용됐었는데 그게 어떻게 사용됐었냐면은 이제 의대생들이 막 데모를 했나 봐. 데모에서 이제 학비를 낮춰달라. 의대비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또 의대는 또 못 낮춘다 막 그렇겠지. 그랬더니 한 의대생이 그 벤담, 여기 밑에 그 쟁반이 있는데 쟁반위에 있는 그 벤담의 머리를 들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의대와 협상했습니다. 학비를 낮춰주지 않으면은 벤담의 머리를 돌려주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의대에서 알았다. 학비를 낮춰주겠다. 해서 벤담 머리를 받는 조건으로 학비를 낮춰줬습니다. 그러니까 벤담의 시체는 죽어서도 최대다수 최대 행복에 어떻게 사용된 거야? 유용하게 사용된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 이론을 전개했던 사람이 누구다? 벤담이다. 자, 그런데 이제 벤담의 이제 제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밀입니다. 근데 벤담은 모든 쾌락은 양적으로 뭐 할 수 있다고 바라봤냐면 계량화 할 수 있다고 봤어요. 뭐 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계량화. 근데 이제 벤담은 아니다. 양적 계량화뿐만 아니라 고상한 쾌락도 있다. 즉 정신적 쾌락도
있다. 그래서 양적 쾌락을 무시한 게 아니라 양적 쾌락과 함께 무슨 쾌락을 강조했다고요? 질적 쾌락을 강조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다? 밀이야. 자, 밀은 그래서 얘는 그래서 육체적 쾌락 이런 것들은 저급한 쾌락이고 고상한 쾌락 무슨 쾌락을 강조했다? 정신적 쾌락을 강조하였다.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자 여기서 배부른 돼지라는 건 뭐만을 추구한 존재겠니? 양적 쾌락만 추구한 존재겠지. 얘는 정신적 쾌락을 강조하다 보니까 배고픈 뭐가 되겠다? 인간이 되겠다. 만족스러운 바보가 되기보다는 불만족스러운 뭐가 되겠다?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정신적 쾌락까지 추가시킨 사람이 누구다? 밀. 하지만 밀은 양적 쾌락을 무시한 건 아니에요. 양 플러스 뭐를 추가시킨 거다? 질. 제자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십니다. 저서는 자유론. 자, 그렇게 보고 이제 한번 제시문 같은 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연은 인류를 동그라미 빡!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하에 두었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이 문장이 다예요. 즉, 우리는 두 군주, 여기서 번역이 군주라고도 나오고 뭐 주인이라고도 나오고 기출문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왜 군주라고 그랬다 주인이라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내가 원서를 찾아보니까 메스터스예요. 왜 복수 들어가는지 알지요? 두 개니까 뭐가 들어갔다? 복수. 메스터스라는 건 메스터 그러면은 나는 그 사람에게 철저히 뭐 하겠다는 뜻이다? 복종하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는 두 메스터가 있다고. 이걸 군주라고도 하고 두 주인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는 쾌락은 뭐하고 추구하고 고통은 뭐하고 회피하는 의사결정 이외에 또 다른 의사결정은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거 있니? 아까 봐봐. 우리 재수생들. 여러분들이 재수할까 말까의 판단의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고통과 쾌락을 계산한 거예요. 1년 고생하고 50년 행복하는 아니야 요즘은 50년이 뭐야 한 70년 살겠다 20살이니까 90살 100살까지 살면 한 80년 1년 고생하고 80년 행복할 것을 계산 때린 거지 재수라는 것에서 또 다른 어떤 판단의 기준은 절대 없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은 쾌락과 고통뿐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두 군주는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해 준다. 그래서 두 군주는 쾌락, 추구, 고통, 회피. 옳고 그름의 기준은 원인과 결과에 연쇄되는 오직 이들 쾌락, 추구, 고통, 회피. 맞다 틀리다. 우리 윤사나 생윤 공부할 때는 좀 주체성을 잃어버려야 돼요. 주체성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얘 말 들으면 얘 말이 맞는 것 같아야 돼. 제 말 들으면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야 되고 나랑 생각이 틀리네 뭐 그러지 마세요. 그건 대학 가서 하세요. 자 그럼 이제 밀은 이제 질적 쾌락을 얘기했었죠. 밀은 어떤 누구도 동물적 쾌락을 만끽하기 위해 자기를 하찮은 동물로 전락시키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하. 얘는 무슨 쾌락을 얘기했다? 질적 쾌락. 그러니까 배부른 돼지는 아니라는 거지. 배만 부르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지. 즉 정신적 쾌락도 인간은 따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무슨 쾌락을 추가시켰다? 무슨 쾌락? 질적 공리주의를 추가시켰다. 또 보자. 그럼 요만 알아주자. 두 가지 쾌락. 여기서 두 가지 쾌락이라는 것은 양적 쾌락, 아니 저급한 쾌락, 돼지의 쾌락, 또 하나의 쾌락은 정신적 쾌락. 똑같이 잘 알고 그들을 똑같이 즐기고 음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높은 능력이 동원돼야 하는 특정 삶의 방식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인간은 고상한 쾌락을 추구한다. 짐승이 누리는 쾌락을 마음껏 즐기게 해준다고 해서 하급 동물이 되겠다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쾌락을 강조한다. 인간은 양적 쾌락 플러스 질적 쾌락, 정신적 쾌락. 자, 요것도 읽어보자.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질적으로 수준 높은 고상한 쾌락을 원할 것이다. 어쨌든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래서 두 가지 쾌락을 다 경험해 본 사람만이 무엇이 질적으로 고상한지를 알 수 있다. 뭐 전형적인 제시문이니까 두어 번 읽어서 외워주는데 요담을 얘기하면은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내가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뭐 짐승이 누리는 쾌락을 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번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아프리카에 태어나서 진짜 막 그 가난한 곳에서 흙물, 거기 진짜 그 흙물 먹는 애들도 있거든. 비스켓이 흙인 데도 있거든. 흙 비스켓 파는 데도 있어. 진짜 가난한 곳에. 거기서 막 흙물 같은 거 먹어가면서 막 흙 비스켓 먹어가면서 거지같이 살래? 아니면은 그 베버리 힐 아니면 라스베가스 같은데 부잣집에 개로 태어나서 에비약물 마시며 살래? 한번 자식. 아주 잘 사는 집에 개로 태어나서 에비약 물 마시면서 살래? 아니면 아프리카 가서 막 힘들게 흙물 먹으면서 살래? 인간할래? 개할래? 여태까지 인간한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다 개한데. 근데 나도 개할 것 같아. 그러니까 틀리잖아 이거. 다 뭐 택했니? 에비약 먹는. 에비약 먹는 개 택했다니까. 근데 이제 이거 농담이고 우리는 고상한 쾌락을 추구해요. 무슨 쾌락 추구한다고요? 고상한 쾌락. 다 개 한다고 그래. 나도 개 한다고 그랬는데. 에비약 먹는 개로 살지.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해외 원조도 생각해보자. 그래서 우리 해외 원조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흙물 먹는 거. 자, 넘기시오.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고전적, 이 벤담과 미를 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고전적 행위공리주의라고 말을 해. 벤담과 미를 다 뭐라고 말한다? 고전적 행위공리주의. 여기서 이제 벤담 위주로 갈게요. 앞에 이 개별자라는 거 꼭 알아주시고요. 무슨 자 알아주자? 개별. 그 다음에 행위의 유효. 행위공리주의라는 단어의 뜻은 행위의 무슨 성을 강조한 거다? 공리는 아까 뭐라고 그랬니? 유용성. 그러니까 행위의 유용성을 따진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래서 나타난 게 규칙 공리주의. 그럼 규칙 공리주의는 뭐의 유용성이니? 규칙의 유용성. 이쪽은 뭐의 유용성? 행위의 유용성. 근데 고전적 개별 행위 공리주의가 맞는 것 같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 두 개 보자. 일반적인 도덕적 상식과 어긋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상식.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아니거든. 근데 그게 유용한 결과를 난다면 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게 요거 보시면 됩니다. 자, 얘 홍길동의 직업이 뭐니? 홍길동의 직업이 뭡니까? 의적? 톡 까놓고 도둑놈이지. 톡 까놓고 무슨 놈? 도둑놈. 근데 홍길동의 한 행위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에 유용하지요. 왜? 한 부자를 희생시켜서 여러 사람이 행복해졌잖아. 그러니까 전체가 행복해졌지. 한 사람 희생해서 10명이 행복해졌으니까 홍길동의 도둑질 행위는 공리주의의 입장에서는 뭐에 해당된다? 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바라볼 때 홍길동의 도적 행위는 선이니 악이니? 악이지. 그런데 선이라고 답이 나와버렸잖아. 즉 일반적 상식과 어긋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게 뭐다? 고전적 개별 행위 공리주의야. 그래서 개별적 꼭 넣어줘서 이해해주자. 이런 것도 생각해 봅시다. 거짓말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가끔 거짓말에 충동을 느낄 때가 있어. 그게 언제냐? 요거 하나 거짓말하면 나한테 이득이 얼마나 떨어지는데. 딱 계산하면 거짓말 하고 싶죠.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거짓말은 옳은 거니 그른 거니? 그런 거지. 근데 그런 행동이 벤담의 입장에서는 순간순간 선으로 결정이 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짓말도 해도 되고요. 홍길동 같은 도둑질을 해도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죠. 또 하나는 개별 행위에 대한 유용성을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요 행위는 행복은 몇 점, 뭐 불행은 몇 점, 그러므로 몇 점의 행복. 말이 안 되지. 요때 내가 거짓말할 때 얻어지는 이익은 10점. 뭐 불행은 5점. 그러므로 이익은 5점. 뭐 이런 식의 우리가 매번 할 때마다 계산을 때리면서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얘는 뭐라고 그랬니? 모든 것을 다 뭐 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거 이렇게 올라갔네. 방금 슬쩍. 계량화할 수 있다라고 바라봤잖아. 자, 그런 것이 뭐다? 개별 행위 공리주의의 무슨 점? 한계. 무슨 점? 한계. 자, 그래서 나타난 공리주의가 무슨 공리주의다? 규칙 공리주의다. 한번 볼게요. 일시적인 유용성에 의한 거짓말보다, 자, 여기서 일시적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개별 행위에
유용성을 찾아서 행하는 거짓말보다는 길게 볼 경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유용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길게 볼 경우, 여기에 보니 규칙을, 즉 규칙은 과거 경험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보다 더 유용하다고 증명됐으므로 안 된다라는 행위의 규칙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공리주의다? 규칙 공리주의다. 자, 어쨌든 이 행위 공리주의의 한계 때문에 나타난 것이 무슨 공리주의? 규칙. 자, 차이점은 이쪽은 개별 행위의 무슨 성을 따졌다? 유용성. 이쪽은 규칙의 무슨 성을 따졌다? 유용성을 따졌다. 자, 공리주의의 장점. 자, 다수결의 원칙, 근대 민주주의 성립에 기여했지만, 자, 결과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내면적 동기를 소홀히 여기고 개인 또는 소수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요거 좀 신경 써서 봐주도록 하십시오. 개인 또는 소수의 권리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침해할 수 있다. 요거 그림을 보면 되겠지. 공리주의의 원칙에서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다 보니까 자, 트롤리 딜레마죠? 기차가 이렇게 갑니다. 근데 가던 대로 계속 가면 이쪽에서는 5명이 죽어요. 근데 기차가 이렇게 가면은 1명이 죽습니다. 공리주의의 원칙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공리주의적 판단을 한다면은 기차를 계속 가게 해야겠니? 이쪽으로 가게 해야겠니? 1명을 죽이고 5명을 사는 것이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니까 일로 가야겠지. 그러다 보니까 5명을 살리기 위해서 1명이 죽게 됐지요. 즉 여기 보자. 개인 또는 소수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5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죽어야만 하니까. 이해하셨지요? 자, 가도록 하십니다. 요거 안 읽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쭉쭉쭉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한번 사례로 한번 볼게요. 고장난 기차 사례에서 공리를 다시 이제 보면은 아까 이거죠.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수를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해야만 하는 어떤 결과를 낳겠지. 어떤 그런 것이 공리주의의 한계. 그 다음에 이 난파선 사례와 감기 환자의 약속은 우리가 저기와 비교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냐면 칸트. 자, 칸트의 사례를 볼게요. 난파선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자, 난파선이라는 것은 난파선에 10명이 탔습니다. 근데 여기에 뒤늦게 한 사람이 태워달라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을 태우면 이 배는 가라앉아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공리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태우면 배가 가라앉으므로 이 사람을 태워야 되니 말아야 되니? 말아야 되지. 왜? 10명이 살기 위해서 1명을 뭐 해야 됩니까? 희생시킵니다.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모두가 다 동의할 것이에요. 문제는 칸트의 입장이지. 칸트 같은 경우는 인간을 수단이 아닌 언제나 동시에 뭐로 대하라? 목적으로 대하라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태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태워줘야 돼. 그럼 이 사람을 태워주면 배는 어떻게 되니? 가라앉지. 그러니까 칸트의 논리에서는 이 사람을 태워주면서 배가 가라앉게 되니까 구체적 현실에서 적용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다 함께 죽자라는 결론밖에 안 나오잖아. 이런 것이 난파선 사례고요. 감기약 환자와 약속한 의사. 요건 뭐냐면은 자, 의사가 감기 환자와 약속을 해서 이제 감기 치료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을 봤었지. 내가 지금 응급조치를 하면 그 교통사고가 난 사람을 치료할 수 있어요. 의사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칸트의 입장에서는 약속은 언제나 지켜야 되죠. 정언, 명령. 그러다 보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그 환자를 치료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 뭐를 지켜야 되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공리의 입장에서는 자, 내가 그쪽 가서 저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감기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고요. 그 약속을 어기고 이 죽어가는 환자를 치료하면은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즉, 비교할 수가 있겠죠. 감기의 치료냐, 생명의 치료냐. 그럴 때는 약속을 어길 수 있겠지. 즉, 여기에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 미흡한 게 칸트예요. 무조건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이쪽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약속을 좀 안 지킬 수 있고 생명을 구해야만 한다. 그렇게 갈 수 있으니까. 자, 물에 빠진 친구나 독립운동가와의 약속도 칸트와 비교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와의 약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독립운동가 약속의 사례는 이거예요. 내가 독립운동가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독립운동가와 약속을 한 게 아니라 독립운동가가 이제 약속을 했는데 그게 누구와 약속이냐면 어린 소년과의 약속이에요. 어린 소년과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지키러 딱 갔는데 그 주변에 일본 헌병들이 쫙 있습니다. 그러면은 칸트의 입장에서는 이 소년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니 말아야 되니? 지켜야죠. 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니까. 그러면은 약속을 지키러 가다가 헌병에 잡히면은 자신이 하고 있던 대한민국 독립이라는 것을 독립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반드시 약속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돼요. 근데 공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라면은 일본 헌병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즉 다시 이쪽으로 가서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칸트의 입장에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구체적 삶의 지침에 미흡합니다. 그러나 공리의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약속을 그때그때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는 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입니다. 자, 물에 빠진 친구 버전도 같이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빠진 친구, 이거 세 가지로 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칸트의 입장에서, 공리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덕윤리의 입장에서 각각 접근해 볼 수 있어요. 칸트의 입장에서 물에 빠진 친구, 인간을 수단이 아닌 언제나 동시에 뭐로 대하라? 목적으로. 친구는 반드시 구하라. 그래서 친구를 구해줘요. 그럼 친구가 뭐라고 그러겠니? 친구야, 살려줘서 고맙다 그러겠지. 그럼 칸트는 뭐라고 말해야 되니? 내가 너에게 고맙다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야. 왜? 너에게 고맙다라는 소리를 듣는 그 순간 그것은 가언명령이야. 그냥 내 의지의 경륜에 보편타당한 입법 원리에 맞게 행위했을 뿐이야. 그렇게 답해줘야 되는 게 칸트의 입장이에요. 굉장히 이상하지. 도와줘 놓고도 굉장히 찝찝합니다. 그럼 공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구를 구해줬을 때 공리주의적 판단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친구의 목숨과 젖은 나의 옷을 계산해야 돼. 얘를 구해줄 때 내가 옷이 젖겠지. 하지만 나의 손해지만 얘를 구해줬으므로 뭐가? 목숨이 살아났잖아. 그러면 목숨을 살리면서 옷을 적신 거지. 이럴 때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친구야, 고맙다. 그럴 때 공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구해준 것은 너의 목숨과 너를 구해줄 때 젖은 나의 옷을 비교해보니 너의 목숨이 나의 세탁비보다는 더 중요하더라 라고 비교 형량에서 얘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누구다? 공리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가서 덕윤리로 가서는 덕윤리도 한번 보볼까? 여기도 물에 빠진 아이 나오네. 관계성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에 의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냥 친구야, 고맙다. 그래, 친구라는 관계 속에서 친구를 도와준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게 뭐다? 물에 빠진 친구의 사례이다. 각각 똑같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더라도 각각의 상황이 다르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입니다. 자, 요거 한번 어렵게 냈던 문제들이니까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증진하는 행위라도 옳지 않은 경우가 있다. 공리주의. OX. 오예요.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그냥 왜요? 요거 생각하면 돼요. 공리의 입장에서는 얘를 만약에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차가 이렇게 간다면은 다른 사람, 즉 한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차가 이렇게 갔지만 선이다, 악이다. 악이 돼버리겠지. 왜? 몇 명이 죽었으니까. 5명이 죽었으니까. 즉 다른 사람의 이익을 증진하긴 했죠. 누구? 이 사람의 이익을 증진했으니까. 하지만 이것은 공리의 입장에서는 옳지 않은 판단이지. 그러므로 옳지 않은 경우가 있다. O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동시에, 여기서 언제나라고 말해야 되는데 언제나 동시에 증진하여야 하는가?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할 때는
나는 얘의 생명은 구했지만 내 옷이 어떻게 됐니? 젖었지. 그러므로 나는 이득을 본 거니 손해를 본 거니? 손해를 봤잖아. 내가 손해를 봤지만 얘의 생명을 구했죠. 얘의 생명과 나의 옷을 비교해보니 생명이 더 중하다라는 계산이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언제나 동시에 증진하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다시 또 보자. 이게 나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누구라고요? 나. 그러면 내가 하나 죽어서 몇 명이 산 겁니까? 5명이지. 그러니까 동시에 증진된 거니 내가 희생된 거니? 내가 희생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렇듯이 언제나 동시에 증진해야 하는가? 그것은 X. 자, 칸트와 공리주의를 비교하는 것은 이건 이론이고요. 우리 생활관리는 이론 규범을 바탕으로 구체적 삶의 현실에 나타나는 다양한 딜레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은 비교적 이렇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통해서 또 뭐 다른 포인트는 좀 찾아내야 되는데 비교적 칸트는 의무로는 동기와 의무를 강조하고요. 공리주의는 결과나 뭐를 강조한다? 유용, 성을 강조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구체적 삶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딜레마 중에 인간 복제나 낙태, 성형, 아니면 이제 성형은 요즘 빠졌고요. 장기 이식이나 뇌사, 안락사 찬반의 논쟁에 있어서 의무로는 반대의 입장을 택합니다. 의무로는 무슨 입장을 택한다? 반대의 입장을 택해요. 자, 반대 입장을 택하고요. 공리주의는 그것이 뭐하다면, 인간 복제가 뭐하다면 유용하다면 인간 복제, 장기 이식, 뇌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는다? 찬성의 견해를 갖는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용에 대해서는 이제 이쪽은 칸트는 찬성, 공리주의는 조건부 찬성이에요. 무슨 부 찬성이다? 조건부 찬성. 이쪽은 그냥 찬성. 자, OX가 아니라 이제 해당되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의무론과 공리주의에서 행위 그 자체를 강조한다. 의무, 공리. 의무. 도덕 법칙에 물론 둘 다 도덕 법칙을 강조하는데 둘 중에 누가 더 도덕 법칙을 강조하느냐? 내 의지의 경륜이 언제나 보편 타당한 입법 원리에 맞게 행위하라. 그러니까 무슨 론? 의무론. 자, 상대윤리설 둘 중에 누가 더 상대윤리설에 가깝다? 공리주의. 절대윤리 그럼 뭐 의무론. 동기를 강조하는 것 의무론. 결과의 유용성 공리주의. 내면의 동기 문제가 소홀한 것 이거 누구? 의무론. 구체적 삶의 지킴이 조금 미흡한 것 무슨 론? 의무론. 자, 이거 그냥 여러분 읽는 건데 요것만 읽어보세요. 소수의 희생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문제점이 있다. 이게 뭐니? 공리주의의 한계.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십니다. 자, 칸트 여기서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 찾는 거 한번 해볼게요. 옳은 행위의 판단 기준이 되는 도덕 원리를 탐구해야 하는가? 이거는 뭐니? 이론 규범 윤리학에 해당되느냐지. 이건 둘 다 예. 자, 규칙의 결과가 아닌 셋 다 예라고 쳐가야지. 좀 칸트, 그다음에 뭐 행위, 규칙 셋 중에 찾는 거니까. 규칙은 결과가 아닌 그 자체. 자, 결과를 강조하면은 공리주의입니다. 근데 그 자체의 타당성을 강조했으니까 이건 칸트만 들어가고 공리나 규칙은 X. 도덕은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이건 칸트가 O, 공리주의는 X. 자,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행위의 원칙 이건 뭐니? 이론 규범을 이냐 아니냐를 따지니까 셋 다 O라고 써주시면 되십니다. 한번 이렇게 구분해 봤고요. 덕윤리는 쉬었다가 여기까지 끝.